지금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은 15년이 걸려 만든 공기 부양정을 한국이 단 4년 만에 만들었기 때문이죠.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러시아의 부품 공급까지 끊겼으니 한국은 당연히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결국 엔진까지 국산화해버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한국 조선업에 미친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미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했죠. 지금은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공기 부양정 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얻었던 경험입니다. 200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기지로 한국 해군 방문단이 찾아왔어요. 5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단장은 이준혁이라는 중령이었죠. 그들은 저희 LCAC 공기 부양정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이 공기 부양정을 만든다고. 미국도 1969년부터 시작해서 1984년까지 무려 15년이 걸렸는데 말이죠. 브리핑룸에 앉은 그들을 보면서 저는 대충 설명했습니다. LCAC는 40년 노하우의 결정체라고, 기술 이전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회의는 5분 만에 끝났어요. 통역 시간 빼면 실제로는 3분도 안 됐을 겁니다. 제 동료 장교 하나가 복도에서 농담을 던졌죠. 한국이 만든다고? 김치로 만들 건가? 우리는 다들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준혁 중령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10년 후에 다시 오시라고.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던 게 기억납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실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들이 떠난 뒤 저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수많은 방문단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2007년 가을,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공기 부양정 진수식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했다면 고작 4년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최고 속도 76km, 적재량 42톤, 국산화율 91%. 저희 LCAC와 거의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은 더 나았어요. 특히 유지비가 저희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대목에서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년 전 그 회의실이 자꾸 떠올랐어요. 5분 만에 돌려보낸 제 모습이 10년 후에 오라던 제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저는 그들의 간절함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각오를 몰라봤던 거죠. 그리고 2024년 지금 한국은 그 공기 부양정을 독도함이라는 대형 상륙함에 싣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만든다는 걸 말이죠. 2003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비서가 말했죠. 오늘 오전에 한국 해군 방문단 브리핑이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일정이었으니까요.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5명의 한국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복 차림이었죠. 단장인 이준혁 중령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악수였죠. 하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LCAC는 상륙작전의 핵심이라고, 40년 넘는 미 해군의 노하우가 집약된 장비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슬라이드 몇 장을 넘겼습니다. 사실성이 없었어요.
어차피 기술 이전 같은 건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고 그들도 알 테니까요. 이준혁 중령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도 상륙 전력이 필요하다고 기술 협력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예의를 차리면서도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나온 거라고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통역이 제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방문단 멤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준혁 중령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자체 개발은 어떻냐고 다시 물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자체 개발이라니. 미국도 15년 걸렸는데 말입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10년 후에 다시 오시라고 했죠. 그 정도면 기초 연구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빈말이었어요. 10년으로도 부족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힐끗 봤어요. 벌써 5분이 지났더군요. 이준혁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그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복도로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공기부양정을 만든다고? 김치로 만들 건가? 우리는 다들 웃었어요. 정말 무례한 농담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방문단 접견 완료, 기술 협력 불가 통보, 특이사항 없음. 딱 3줄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4년 후 저를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방문단이 돌아간 뒤 저는 그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말 정보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러시아제 주브르급 공기부양정 2척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게 빠르니까요. 2004년 봄 다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주브르급을 인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척당 가격이 217억 원 정도였죠. 저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인수하자마자 사고가 났다는 후속 보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진해기지에서 첫 시운전을 하던 중 정비고에 충돌했다는 거예요. 조종이 너무 어려워서 생긴 사고였죠. 러시아 조종사가 6개월 동안 현지에서 교육해줘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수리비였어요. 스커트 부분이 30% 파손됐는데 러시아 측이 43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품이 도착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역시 무기는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다음 보고서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록 일부가 첨부돼 있었죠. 누군가가 말했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목줄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 눈치 보며 싸울 거냐고 물었다더군요. 그리고 2004년 6월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공기부양정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뱉을 뻔했죠. 4,500억 원 예산에 개발 기간 4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동료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쳤나 보다고. 경험도 없는데 4년 만에 만든다고. 저도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도 15년 걸렸는데 한국이 4년 만에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에 이준혁 중령이 배치됐다는 내용이었죠. 1년 전 제 앞에서 10년 후에 오겠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의 눈빛이 다시 생각났죠. 2004년 여름부터 한국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번 흥미롭게 읽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실패할지 궁금했거든요. 프로젝트명은 한국형 고속공기부양정 개발 사업이었죠. 약자로 KSSV라고 불렀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한진중공업의 박성우라는 사람이었어요. 20년차 조선공학자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공기부양정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경험 없는 사람을 총괄로 앉힌다고? 이해가 안 됐죠. 핵심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스커트 소재, 추진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저희도 이 세 가지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했거든요. 특히 스커트는 정말 어려웠어요. 바닷물과 모래, 암초 마찰을 견뎌야 하니까요. 보고서에는 재미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개월 내에 스커트 시제품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죠. 저희도 스커트만 3년 걸렸는데 6개월이라니. 누가 봐도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더 웃긴 건 인력 문제였어요. 초기 연구원 35명 중 12명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경력에 5점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저는 이해했어요. 실패 확실한 프로젝트에 누가 남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박성우라는 사람이 팀원들에게 했다는 말이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표 쓸 각오로 하겠다고, 자기 아들이 러시아제 타고 싸우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뭔가 마음이 찔렸거든요. 그리고 이준혁 중령이 군 측 총괄로 배치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5분 컷 당한 그 치욕을 갚겠다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언론 반응도 첨부돼 있었어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또 세금 낭비냐, 선진국도 못 만드는데 한국이 만들 수 있겠냐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첫 회의 사진도 한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도면 영장, 경험 0년, 시간 36개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제 예상대로 실패할까? 솔직히 후자에 돈을 걸었을 겁니다. 2004년 가을부터 2005년 초까지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어요. 스커트 개발 실패, 또 실패, 계속 실패. 저는 매번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죠.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48시간 만에 찢어졌다고 합니다. 해수 염분과 모래 마찰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2시간, 세 번째는 61시간.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목표인 500시간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보고서에는 연구팀의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예산 문제였어요. 17번째 실패 후 예산 소진 경고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중단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국의 대기업 소재 회사 5곳이 모두 손을 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술적 한계라고 선언했다더군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희도 수십 번 실패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제 곧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가 올라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말 뜻밖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돌파구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돌파구가 생긴다는 겁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중소기업 사장 한 명이 해결책을 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기섬유라는 회사의 정한섭 대표였습니다. 40대 중소기업 사장이었죠. 그가 새로운 배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폴리에스터 70%, 나일론 28%, 케블라 2%. 대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비율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박성우 총괄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정한섭 대표가 직접 걸었다고 합니다. 됩니다. 8시간 돌렸는데 손상 없어요. 박성우가 잠옷 차림으로 연구소에 달려갔다더군요. 실제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속 72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500시간, 최종적으로 814시간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수치였죠.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정한섭 대표의 인터뷰였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익 안 나면 안 해요. 우린 해군 아들 있어요. 해야죠.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더군요. 저는 그날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프로젝트가 스커트를 돌파했다고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상사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스커트 하나 됐다고 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6개월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들이었어요. 혹시 정말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며 한국 프로젝트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기로 했습니다. 2006년 8월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빨간색 표시가 돼 있었어요. 한국 프로젝트의 중대 사안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급하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도면이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내부 계약직 연구원이 중국에 도면을 팔았다고 합니다. 총 347장이었고 금액은 8억 원이었죠. 유출된 건 추진 배치도와 제어 로직 초안, 스커트 설계 일부였어요. 핵심 기술이 거의 다 넘어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폐기 의견과 재설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더군요. 당연히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 생각했어요. 이미 2년 넘게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건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박성우 총괄이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72시간 안에 핵심만 갈아치우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애초 설계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2시간이라니. 제정신인가 싶었죠. 보고서에는 이준혁 중령의 반응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판 게 우리 해병대 목숨이야. 배신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성우는 냉정했다고 합니다. 분노는 나중에, 지금은 이기는 거 먼저라고 말했다더군요. 전 연구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3일간 불철주야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워룸을 만들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더군요. 라면과 커피로 버티면서 설계를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72시간 후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공했다는 겁니다. 추진 효율이 11% 향상됐고 최고 속도도 74에서 78km로 올랐다더군요. 중국이 훔쳐간 건 이미 구형 설계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동료가 말했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72시간 만에 재설계가 가능할 리 없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 테스트 수치가 첨부돼 있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2007년 초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이 공기부양정 시제품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가 한국 구형 버전과 90% 일치한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의 낡은 설계를 훔쳐간 셈이었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성우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배신당하고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간절함이 다르구나 하고 말입니다.
2007년 10월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공기 부양정 진수식에 미 해군 옵저버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상사에게 건의했죠. 제가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상사는 흔쾌히 승인했어요. 4년 전 그들을 만났던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11월 중순 저는 진해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진수식장에는 이미 120개 언론사가 모여 있었죠.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관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 해군 고위 장성들과 정부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솔개 631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날렵했어요. 저희 LCAC보다 작았지만 디자인이 세련됐죠. 박성우 총괄이 무대에 올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으니 더 실감이 났어요. 최고 속도 76km, 목표치 70km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적재량 42톤으로 K2 전차 한 대나 해병 120명을 실을 수 있다더군요. 국산화율 91.3%, 목표였던 80%를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커트 내구성 814시간, 목표치 500시간의 1.6배였죠. 연간 유지비는 45억 원으로 저희 LCAC의 32%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어요. 정말 말이 되는 수치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죠. 해상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솔개 631호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더니 순식간에 멀어졌죠. 회전 반경도 좁았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박성우를 찾았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해냈다고 말했어요. 박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간절했을 뿐이라고요. 이준혁 중령도 만났습니다. 4년 만이었죠.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10년 걸린다고 하셨죠? 4년 걸렸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죠. 미안할 것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이준혁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10년 후에 오라는 말이 저희를 각성시켰다고, 그 말이 없었으면 자체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뭉클했어요. 제 오만이 그들의 동력이 됐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해냈다. 4년 만에 미국 수준의 공기 부양정을 만들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해 바다가 고요했어요. 2007년 진수식 이후 저는 한국 프로젝트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추가로 세척이 건조됐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백령도와 연평도, 독도에 각각 배치됐다고 합니다. 실전 배치까지 완료한 겁니다. 2024년 봄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독도함에 탑재할 공기 부양정 2척을 추가 발주했다는 거예요. 독도함은 1만 4천 톤급 대형 상륙함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공기 부양정을 자체 건조한 상륙함에 싣는다는 게 대단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LCAC 개발 시 한국 설계 일부를 벤치마킹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경량화와 효율성 부분에서 배울 게 많다고 공식 인정했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요. 러시아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스커트 소재 기술 협력을 타진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814시간 내구성은 러시아로서도 탐나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났죠.
7년 전만 해도 한국이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어요. 수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UAE, 폴란드, 필리핀 등 5개국이 수출 협의 중이라고 하더군요. 가격은 미 LCAC의 38% 수준이었어요.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이었죠. 각국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샌디에이고 국제군사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한진중공업 부스가 가장 붐볐어요. 각국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설명을 들었죠. 저도 부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실물 모형과 상세한 스펙이 전시돼 있었어요. 박성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부사장이 됐더군요. 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냥 간절했을 뿐이라고, 그게 전부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준혁도 만났어요. 지금은 준장으로 진급했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독도함에 솔개가 탑니다. 우리가 만든 배에 우리가 만든 공기부양정이 실립니다. 이게 자주국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죠. 박람회가 끝나고 저는 호텔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1년의 기록이었어요. 10년 후에 오라던 나라가 4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오늘도 솔개는 독도 상공을 난다. 작지만 빠르게, 덜 크지만 더 효율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간절하게.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디에이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21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5분 만에 돌려보낸 그 회의실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겸손을 배운 21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